제가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금리 올라가 버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나는 이게 이제 큰일이네. 못 나가겠네 이거. 자, 앞으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매수기가 올 거다. 장기간에 많은 걸 이뤄놓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 오늘도 그런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것도 이제 사전 리허설 때 물어봤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정책도 나왔고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네. 그래서 우리 고수님들 모시고 우리가 해볼 건 이제 2024년 이제 1분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1분기까지의 부동산 시장 네. 상황과 앞으로 이제 좀 너무 넓히면 좀 그러니까 일단 2024년 단기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 본다면 네. 우리 김규현 대표님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시장 상황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는 지금 제가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중 하저라고 했어요. 상반기는 그럭저럭 괜찮을 거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한 23년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20에서 50%까지 폭락이 나왔거든요. 22년 하반기에만 전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락의 폭은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22% 정도 빠졌고요. 뭐 대구나 인천에 이런 일부 아파트는 50% 심지어는 60%까지 빠진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가만둘 수 없으니까 정부가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꺼내면서 23년 1월달 이후 2월달부터 다시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게 9월달 들어서부터 데이터가 좀 이상해지더니 10월달부터 다시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정부에서 이런 뭐 신생아 특례니 뭐니 각종 이런 어떤 부동산 이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24년에 다시 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올해 한 여름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24년은 네. 일단 하반기에 원래는 좀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데이터는 지금 하락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네. 본질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 즉 대세 하락 중에 약간의 반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 말까지 바닥을 치기까지 그냥 쭉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올라갔다 내렸다. 그렇죠. 주식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렇죠. 떨어졌다가 2005년에 크게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12, 13년 쭉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22년 하반기에 크게 한번 폭락 나왔다가 23년에 반등 나왔다가 23년 10월 달부터 다시 하락 나왔다가 24년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답보 상태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은 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지표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이게 이제 네, 요거를 이제 좀 엑스퍼트 리치고 이제 엑스퍼트 분석으로 가서 볼 거고요. 아마 이제 뭐 이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이 데이터 근거로 삼으시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또 미스터 홍주와는 지금 저희가 또 업무 협약을 해서 실제로 이제 중개사분들이 현업에서 이걸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중학교 때가 배우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만나는 어느 즈음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전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시장에서 부동산을 이야기하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급만 얘기하죠. 그렇죠. 뭐 공급이 작다. 물량이 없다. 그렇죠. 자, 근데 왜냐하면 수요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렵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구를 할 때 수요를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걸 리치고만의 아주 특별한 이런 인덱스 지표들을 만든 거예요. 자, 지금 한 달에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대출 껴서
샀어요.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럼 대출로 한 얼마 정도씩 나갈까요? 한 300만 원 정도 나가겠죠? 뭐 원리금 균등 250, 300 정도. 그쵸? 네.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게 170으로 내려갔어요. 네. 어때요? 한 채 더 사야지. 서울에 집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어? 한 100만 원 내려갔어요. 두세 채 사야지. 자, 네. 자, 무슨 얘기냐? 자, 없던 수요도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금리죠, 금리. 싼 거예요. 싼 거. 가격이 싼 거. 가격이 싸다. 자, 그러면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내 소득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내 소득 대비해서 몇 배인지.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그 원천 소스가 뭐예요? 내 소득이잖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세후로 내가 500만 원 벌어. 그럼 생활비로 이것저것 뭐 한 100 쓰고 200 남아. 그래서 200 가지고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거 할 수 있어. 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몇 배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IR, 이거를 그렇죠. 예. PIR이라고 하고 제가 전문입니다. 이거를 글로벌하게 이거는 제가 만든 인덱스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리치고에서 만든 PIR은 뭐가 특별하느냐?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PIR을 만드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모 은행에서 만드는 PIR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뭉뚱그린 데이터야. 또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다 만든 거고. PIR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구매력 보통 지수? 예, HAI라고 해서 Housing Affordability Index. 그래서 내가 과연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고 이것도 글로벌하게 쓰이는 데이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자, 한 달에 내가 500을 벌어요. 네. 근데 내가 생활비 300을 써. 200이 남아. 근데 자,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4%로 떨어져요. 그럼 이 내가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내도 되죠. 적게 내도 되죠. 그러면은 집을 더 사고 싶을 수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기죠. 자, 그래서 제가 PIR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인덱스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택 구매력 지수. 구매력 지수.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서울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게 HAI? 네, 요게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네.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250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250만 원씩 내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서울 아파트가 바닥을 찍었던 13년 말 14년에는 얼마냐? 164, 165였어요. 아, 거의 100만 원 빠졌네. 자, 한 달에 160만 원만 내면은 서울에 집 살 수 있어요. 자, 저희 계신 우리 PD님. 집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한 달에 160만 원 내면 돼. 사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없던 수요를 만든다니까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어디까지 갔냐? 386까지 갔어요. 386. 22년 고점 찍을 때? 네. 자, 연봉이 1억이면은, 연봉이 1억이면 세후로 얼마를 받죠? 한 600만 원 좀 넘게 받겠죠. 6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630만 원. 자, 그러면 생활비를 한 300은 쓰겠죠? 한 그쵸. 3인 가구라고 치면. 네. 자, 300만 원 빼. 쓸 건데 300이라 치고. 네, 300으로 치고. 예. 나머지 630에서 300 빼. 그럼 300 30. 남죠? 이거 가지고 집을 못 사는 거야, 못 지금. 사지. 네? 그 모질라네 약간. 모질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높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냐? 300. 떨어져서 309예요. 309.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이래도 309라고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250이야. 저점이 164야. 자, 그러면은 164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310에서 164니까 거의 반토막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뭐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집값,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집값이 변함이 없다라고 치면은, 자, 얘가 변하려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야죠. 자, 근데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안 좋지. 자, 내 연봉은 올라가지만, 자, 내가 매달 지불해야 되는 생활비가 어때요? 생활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금도 이상기후 때문에 먹을거리, 지금 어부들도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계속 지금 더 멀리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물가 인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실질 소득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질 소득이 줄어. 음. 그렇죠? 음. 그러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내가 나빠진다는 생활비로 건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원래 생활비로 300만 원을 썼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100만 남. 이제는 그렇죠. 300 생활비로 300이 아니라 350을 쓰고 400을 쓰고 그러면 내가 여윳돈이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기가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니 그럼 사람들 소득이 앞으로 크게 증가를 하거나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거냐? 우리 고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오르는데 원래 월급만 안 오르죠. 내 것만 안 오르잖아. 예? 그러니까 안 올라요? 다 오르는데 저기 메가랜드 관계자분 좀, 예, 좀 인상 좀 시켜주세요. 요즘 쿠팡 검색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힘들어가지고. 예. 아니 우리 고상철 교수님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기는 지금 봐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여.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음. 자 원래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23년 말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24년에 금리 인하 될 거니까 부동산 올라간다. 좀 참아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 분위기 엉망이죠. 예. 자 지금 JP 모건의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8%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물론 이번만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 예, 미국 정부 10년 채권의 금리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시민이죠. 자, 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코로나 시기 22년 10월 달 중에 바닥을 치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1년 8월 달인가 그때 이후로 계속 올랐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죠. 예. 진정이 되는 거 싶더니 최근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상기후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유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위쪽에서 미국 10년 채권금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굳이 유로 사이트 이거는 그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또 트레이딩 뷰라고 따로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 실패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고상실 교수님 여름에 혹시 네. 코트 입으세요? 어떤 옷 입으세요? 여름에 반팔 티 입는데 왜요?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그냥 오리털 잠바 입죠. 그렇죠. 따뜻하니까. 근데 옷을 왜 이렇게 갈아입으세요? 그냥 계속 반팔 입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잖아. 그렇죠. 그래 뚜렷한 사계절이 있지.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자, 이 자산 시장도 아주 오랜 역사를 보면은 계절이 있어요. 이 자산 시장의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일로 갈 거냐, 저로 갈 거냐.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도 이 있지만 방송 빨리 나가야겠는데. 예. 저는 이제 급하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수고 정말 이제 이 전 세계 최고의 이 그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워드 막스나 정말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세상이 판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이제 바꿔 입어라. 네. 자, 그런데 이게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얘가 금리. 결국은 큰 금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1981년 10월 달에 이 당시에 요거 금리가 얼마였냐면 15%가 넘었어요. 거의 16%였어요. 16%. 15%. 와, 어마무시한 거죠. 15%. 네? 어마어마하네. 15%. 근데 한국도 이때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습니다. 높았어요. 그때 23%까지 갔었죠. 26%. 네. 자,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게 이때를 고점으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몇십 년 동안 빠졌냐? 40년 동안 빠졌습니다. 40년간 우하향. 40년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1년 딱 한 초중반까지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내리기만 한 거예요. 자, 금리가 40년 동안 내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왜? 아니, 40년 동안 내리기만 했잖아요. 자,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리면 자산 시장,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부동산 당연히 좋죠. 너무 좋죠. 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특히나 부동산은 자산이 너무 크고 대부분 대출 끼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 그러면은 이게 구매를 못하죠. 구매하기 쉽지 않죠. 구매를 하더라도 한도가 줄어들고. 그렇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이게 완전 다름. 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추세선을 보는 것처럼 이 몇십 년 동안 하락한 이 추세를 뚫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완전 올라갔네. 완전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당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의 큰 빅피처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금리가 대출 금리가 8%, 10%, 12%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은 예. 저는 예전에 이제 대출 너무 많이 끼고 부동산 사서 네. 좀 막 고생을 엄청 해봤던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출 최대한 줄여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네. 지금 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음.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뭐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 부동산은 뭐 지금 네. 현재 그쵸. 많이 20%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1980년대 초중반에 금리가 10%, 15%씩 할 때도 부동산 시장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올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워낙 차가운 물 속에 있다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 뜨거 하지만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견딜만 하죠. 아니, 적응을 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적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핵심 뭐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적절한 또 매수 시점을 하면은 여전히 부동산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부동산이 뭐 앞으로 금리가 올라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부동산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옛날 생각을 하고 아이 금리 또 내려갈 거야. 대출 이빨 땡겨다가 한번 인생 역전 해보자. 그런 거 하지 마자. 이런 거 하지 말잖아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눈을 말씀드린 게 이제 상중 하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이 나타날 거는 명확하지만 이게 완만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자, 그럼 완만한 하락이 나올지 급격한 하락이 나올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진짜 이거 완전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 환율 데이터를 좀 보면은 예. 자,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면요. 예. 자, 일주일.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한 1360원.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1360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네. 자, 그런데 지금 1360원을 돌파를 하자마자 지금 촬영 이 순간 4월 12일 오후 4시 이 시간은 지금 얼마냐? 1379원까지 순식간에 지금 계속 치솟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차트를 제가 좀 더 이렇게 바꿔봐요. 자, 22년 하반기 어떤 일이 있었죠?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어요? 초유의 폭락 사태가 나타나요. 실거래가 공개된 가장 큰 폭락.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게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래프네. 그렇죠. 아직은 괜찮아. 그나마 이 정도는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다시 1,400원 넘어서고 이런다. 그러면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상당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희망 메시지를 드릴게요. 자,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자, 제가 자, 밀당을 좀 해야죠. 예, 예. 밀당. 네. 나는 이게 이제 큰일이네. 못 나가겠네 이거. 자, 희망적인 얘기 좀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리치고를 만든 거는 제가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과 지역 선정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한 20채 정도를 제가 투자를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하락론자일 수가 있겠어요? 그쵸?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가 됐지만, 제가 여기서, 이거는 좀 이따 물어봐 주세요. 예. 일부 지역은, 우리가 그 얘기도 할 거잖아요. 일부 지역은 이미 허리 밑으로 떨어졌어. 자,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은 별로였지만 지방은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번에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하락이 오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올 거다. 물론 이게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지금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도 이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드려야죠. 네. 제가 뭐 궁금해, 빨리 듣고 싶다. 아주 디테일한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데이터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일단은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고상철 교수님은 또 미스터 홈즈 대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개업에서 우리 중개사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지금 시기가 딱 그 상반기 그리고 또 전망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 진입한 게 1999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충성 결과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냐?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난 이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딱 제일 힘들었던 데가 2번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인구 숫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숫자를 비교했어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가 커버하는 인구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대한민국 1등이 어디냐? 한 건당 거래 금액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